통소매 광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소매 광장으로 안내할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소매 광장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통소매 광장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가 많이 허전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냉철한 법적 사고와 따뜻한 인문학적 감수성을 두루 갖춘 변호사 겸 작가님입니다. 타인과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인지 그 귀한 지혜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판사 출신의 작가 정재민 변호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정재민이고요. 저는 변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한 2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절반은 판사로 일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심의관을 했고, 그 전에는 뭐 외교부나 뭐 국방부에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일반 정부 부처에서도 한 절반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우리가 뭐 믿을 용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너무 주제 어렵잖아요. 예. 저도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같이 이게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또 시선도 교환하고 또 감정도 교환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각자 여러분들 아마 믿음이나 사는 방법, 행복 이런 거에 대한 그 입장이 다 다를 거고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삶의 목표가 사는 듯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사실은 약간 동어 반복이죠. 뭐 네 삶의 목표가 뭐냐면 사는 듯 사는 거다. 그럼 사는 듯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야 좀 먹는 듯이 먹으라 막 그러잖아요. 그냥 깨작깨작하면서 그냥 억지로 먹기 싫은데 막 먹고 이런 거, 아니면 딴 TV 보면서 먹고 그냥 멍하니 먹고 이렇게 말고, 먹고 있는 시금치도 와작와작 맛있게 먹고 뭘 비벼야 될 땐 또 제대로 비비고 이렇게 하는 게 먹는 거, 먹는 듯이 먹는 거잖아요. 저도 사는 듯 사는 게 좀 현재에 좀 집중하고 직접성, 좀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지만, 제 강의도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지만 또 직접 만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람 또 어디 여행 또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지만 또 직접 가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 직접성과 현재에 집중하는 데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의미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어떤 일보다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경우도 있지만, 남을 속여서 돈을 벌어먹는 일과 아주 정직하게 자기 직업 윤리에 충실해서 돈을 벌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짜 고마워하고 이런 걸 주고받는 일은 되게 다른 거죠.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프 치시는, 골프도 잘 치시면 정말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사교도 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해봤자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그걸 너무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같으면 제 혼자 시간을 가집니다. 그 글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나, 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의 15년,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막 그런 선택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삶에 제가 선택하는 개인적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영역이 있고, 또 직업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자기 결정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 뭐 먹을래? 오늘 뭐 먹지? 이럴 때 그냥 아무거나 이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선택해서요. 오늘 또 여기 오는 거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남들이 하라고 한다고 그냥 그냥 나도 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예, 어떤 모임에 갈 때도 되도록 내가 저 모임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도 많이 합니다. 거절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게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자기결정권 100번 행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저는 100배 더 장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을 자기가 직접 많이 행사해 봐야 좀 그게 느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변호사로 하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 해결을 말이 오잖아요. 제가 이혼 사건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 50대 한 중반 된 분이 오셔가지고
이혼소장을 받고 오신 거예요.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그날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받았으면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이 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다툴 필요 없이 그냥 재산 분할과 위자료나 양육권을 이제 따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이혼을 하실 건지를 쉽지는 않겠지만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한 며칠 한 일주일 뒤에 있다가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혼을 결심하셨나? 하고 받아봤더니 너무 이혼을 할지 말지를 미국에 있는 처제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분 진짜 심각하세요. 그분도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를 하는 거고, 그럼 처제가 전화 받아서 이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이혼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자기 결정 못 하시는 분 진짜 많으세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큰 어려움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해서 아주 크게 해서 아주 잘 됐는데 운 좋게.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세무사가 완전히 잘못 신고를 해서 재산이 한 500억대 있었는데 해외에 뭐 어떤 거를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한 2, 300억을 받게 생겼어요. 뭐 과태료 세금 뭐 그다음에 형사처벌 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 같으면 일단 기존 세무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10몇 년 동안 계속. 근데 그 사람은 일단 먼저 갈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동안 뭐가 잘못된지 드러나고 방어 방법이 생각나는데 이제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세무사가 하자는 대로 15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제도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바꾸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바꾸라 그러죠. 계속 딴지 놓고. 근데 그분도 매일매일 옷을 양말까지 부인이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를 잘라도 되는지를 부인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도 부인이 택해서 저희 손이 됐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세무사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세무사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세무사가 또 이제 그걸 듣고 저를 자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한참 오랫동안. 근데 그게 남의 일이면 잘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저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일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 하고 나면서 진짜 많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분이 진짜 많고요. 그거는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결정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맨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하자면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 말을 자기가 하기 싫어서 계속 직원들 불러서 네 의견은 어때? 의견은 어때? 이미 자기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의견 이야기하면 안 들을 거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만 저는 사는 듯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되게 나쁜 불편한 것도 되게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타주의를 강요하는 체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식사를 이제 해주잖아요. 근데 뭐 독을 타고 이상한 거 타서 아니면 변호사인데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그걸 잘 도와주면 그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멋있고요. 본인 삶도 되게 보람 있고 우리 삶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직업을 떠나서 그다음에 그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진짜 도움을 제대로 받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저도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괜찮은 성의 있게 밥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업 윤리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다 자본주의의 사랑이고 자본주의 공동체가 잘 되려고 그러면 직업 윤리에 충실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나라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개개인이 다 자기 역할 충실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거예요. 뭐 대단히 가서 무슨 머더 테레사처럼 일하지 않아도 자기 직업 하루 한 번 서비스 할 때 하나 물건 팔 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멋있고요.
받는 사람도 너무 감동하고요. 저는 그래서 매번 하루하루 뭐 식당을 가든 어떤 서비스를 받든 무슨 관청에 가든 뭐 사진사가 사진을 잘 찍어주든 하면 매일매일이 좀 즐겁습니다. 이제 좋은 성의를 다하는 분들을 뵈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과. 저는 사실 관계 맺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아주 많은 편도 아니고요. 물론 뭐 50살이나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고향 친구들은 많죠. 근데 그거는 너무 쉽게 거저 주어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냥 친구는 쉽게 친구가 되고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끈끈한 관계를 오래오래 맺었나 하면 잘 모르겠어요. 약간 착시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염두에 두고 사시나요? 우리가 행복은 타인 간의 관계에서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혼자 행복해야지. 혼자 있을 때 처연하게 행복하고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타인과 뭐 관계를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개 이제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지만 행복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을 이제 어느 정도 믿게 됐습니다. 요즘 챗GPT랑 이야기하시는 분 많을걸요? 챗GPT랑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제 연수원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챗GPT랑 한번 대화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챗GPT랑 얘기를 해봐 하다가 대화에 너무 빠져드셔가지고 이제 로봇이 나오면 무조건 살 거래요. 그 로봇이 강아지도 나왔다면서요. 그 강아지 나와서 막 말을 한다면서요. 와, 그 말의 대화 수준이 정말 기가 막히고 진짜 내 주변에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 친구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와, 이게 제일 대화 잘 되는 상대가 챗GPT가 돼버리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관계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믿음이 얼마나 믿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판사할 때는 사람을 다 믿었어요. 사람을 이제 물론 재판할 때는 잘 안 믿죠. 재판할 때는 그냥 그거는 증거로만 믿지 사람의 말은 원래 우린 다 안 믿어요. 판사 앞에서 오해하는 게 열심히 막 말하면 믿어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증거로 제출한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판사할 때는 저를 속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저를 속일 사람이 없죠.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와도 뭐 무슨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호시죠? 바로 옆인데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호텔 숙박권을 2박 3일권 그냥 준다. 이 설문조사만 하면 그런 거 당해 보셨나요? 저도 그 사기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보내고는 엄청난 비용의 호텔비를 청구를 해버린대요. 그걸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판사할 때는 거의 믿었어요. 사람이 다 안 믿을 게 없죠. 그리고 저는 돈도 없었어요. 그 저를 뭐 속여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믿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있는데 아주 90년대생 변호사들이 있는데 사람 몇 프로 믿냐니까 자기는 한 명은 20% 믿는다고 한 명은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야 아무도 안 믿고 20%만 믿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을 사귀고 하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0%밖에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기 전문 변호사,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가 제일 많거든요. 저한테 와서도 사기를 많이 칩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200만 원만 딱 주면서 지금 변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돈은 일주일 뒤에 무조건 다 준다. 그리고 원하는 돈의 2배를 준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곤란하다. 미리 좀 선불로 받고 한다 하니까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3만 1,000개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3만 1,000개 얼마인지 아세요? 28억? 뭐 이러니까 달러 28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4조 원인 거예요. 콤마가 제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와 4조? 그랬는데 이 사람이 8천만 원 못 갚아서 전세 사기로 기소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해줬어요. 일단은 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줄 수도 있어. 왜 그래? 지금 말하면 지금 되게 저도 믿기기 어려운데 줄 수도 있으니까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진짜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결국 안 줘서 그냥 뭐 이제 안 했죠. 초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영장 청구가 되면은 거의 긴급 체포돼서 영장 청구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그러니까 진짜 한 2, 3일 안에 전부 다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바빠요. 다른 일 다 멈추고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와서 지금 너무 급하다면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빨리 해달라. 근데 오늘 저녁에 바로 준대. 오늘 저녁에.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 안 줘. 그럼 왜 안 주냐니까 와 갔는데 은행이 간발의 차이로 문을 닫아서 내일 좀 인터넷 뱅킹 되지 않나요?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내일 아침에 무조건 줘. 내일 아침에 됐어. 아침에 되니까 또 조금 더 주고 이건 나머지는 뭐 준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재판인데 재판 2시에 재판인데 안 주냐니까 3시에 자동이체 걸어놨다고. 우리 또 옆에 변호사가 아니 3시에 내일 3시에 자동이체 해줄 돈이면 왜 지금 못 줘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이미 일한 게 있고 여기서 또 멈추면 뭐 돈 때문에 또 안 할 거가 이 프로페셔널이 아닌 것 같고 계속 했는데 역시 2시에 재판하고 3시에 와보니까 당연히 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뒤로 감옥 가가지고 내가 돈도 못 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쪽팔려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네. 구치소에 가면요 변호사 피싱 조심하세요 막 적혀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다 내 같은 놈인데 자기가 선임할 생각이 없는데 선임할 것처럼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당한 건데 저를 보더니 한 50대 남자가 이렇게 막 말론 브란도처럼 올백으로 탁 앉아가지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무슨 감옥에서 막 무슨 회장실 앉아 있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제가 평생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선 무슨 저 범죄심리학 교수고 다른 한 사람이 저라고 알쓸범접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자기가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2등을 하기만 해도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 전과가 10범 정도 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는 고대병원, 서울대 정신과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변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변론을 하다가는 형량이 더 세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직 한 명 정재민 변호사만이 이런 변론을 괘씸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기다렸다. 그런 위험을 내가 충분히 고지했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해서 했다. 그럼 가서 와이프한테 자기한테 돈은 다 달라 해라. 알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도 완전 씩씩해 시원하게 다음 주에 시티은행 가서 2시에 황 대리한테 만나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당연히 안 와요. 뭐 안 오고 안 해도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리고 내일 바로 재판을 꼭 나가달라. 다음 주에 황 대리가 오니까 황 대리 무조건. 그래서 근데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와. 다시 전화했더니 변호사님 시티은행 명동 지점에 황 대리가 1시 반에 이번에는 수표로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몇 장, 100만 원짜리 몇 장, 50만 원짜리 몇 장을 묻더라. 아직은 돈을 못 받았는데 하여튼 한 주만 더 기다려주면 무조건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재판 나가달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그 호랑이처럼. 내가 또 그때 순진해가지고 근데 이 부부가 다 저렇게 사기치겠나 싶어가지고 또 한 번 더 나갔죠. 또 한 번 더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모든 절차가 시티은행 명동지점에서 전부 다 은행 장에서 허가가 났는데 이거는 되게 특수한 어떤 대출이라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이거든.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이 나야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고 더 이상 안 나간다. 안 나가고 그 아줌마 불러서 뭐냐 당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거짓말 하니까 솔직히 말해라. 지금 이거 남편이 지금 전과 10범인 거 알고 그러냐니까 저도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뒤로 이제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해서 우리 과장이 31살인데 엄청 내향적이고 말도 조심조심하는데 변호사 대표님이 진짜 어디 가서 진짜 괜찮다는 사람일수록 진짜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람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그 출간 일정이 이제 막 잡혀가지고 제가 막 원고를 막 급하게 주말에서 막 수강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다운이 된 거예요.
다시 키고 했는데 막 잘 안 돼서 주말에 LG 서비스 센터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수리를 쳤더니 컴퓨터 수리 출장비 10,000원만 내면 집에 와서 다 수리해 준대요. 10,000원 내고 전화했더니 5집이 남아서 좀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 기다려주죠. 10시 만에 어떤 청년이 왔어. 땀 뻘뻘 흘려가지고 이 청년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니. 그래서 우리 집 수박도 막 꺼내주고. 이 청년이 노트북 좀 보자고 하더니 이게 너무 과열돼 있다면서 이걸 시켜야 되겠다면서 그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 그 껍데기 막 벗기더니 그 에어컨 앞에서 쐬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지 더워서 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과열이 됐으니까 에어컨을 쬐니까 이게 뭔가 이 특수 이 부품의 이 부분이 없어지는구나, 식는구나. 그래서 막 보더니 이거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이거는 우리 연구실 가서 한 8시간 동안 기계를 돌려봐야, 복구 기계를 돌려봐야 생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가져간 다음에 나한테 55만 원을 달래요. 왜냐면 이걸 돌리는데 너무 많은 그게 들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들고 가서 이제 LG 서비스한테 갔더니 하나도 고장난 게 없고, 내가 부팅을 바보같이 잘 못해서 그렇고, 뭐 메모리 카드 손상됐고 뭐 다 파일 지워졌다는데 하나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많거든요. 네. 제가 중앙일보에 길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또 막 일파만파돼서 우리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게 그 공유가 한 2,500회가 되고 막 온 그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도 제가 사기 전문 변호사라고 저한테 일 맡기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대체 뭔 말일까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을 대주는 걸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상호 호혜성, 내가 해주는 것만큼 받는 걸 믿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항상성을 믿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표리가 똑같은 거, 말과 이게 똑같은 거. 저는 또 아까 말했지만 직업윤리에 충실한 사람인 거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음식 장사하면서 더러운 거 안 넣는다. 저 사람은 변호사하면서 사기 안 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뒷담화 안 까는 거.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거는 저 사람 도덕성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칼을 안 꽂는다, 나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걸 믿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믿냐 안 믿냐 이야기할 때 같이 다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만 되게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시간 관계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상속 분쟁도 많이 하는데요. 뭐 부부는 그렇다 치고, 부부는 또 원수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 간에 상속 하면은 진짜 남보다 더 심하게 싸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속이 우리가 지금 5억 이상 재산이 남으면 다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때 1990년대 중반에는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 했어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를 세 채 물려줘도 상속세를 안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난 아니죠. 아파트 하나 진짜 장난 아니죠. 무조건 상속세를 내게 돼 있고요.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서 같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부터 다 분쟁입니다. 누가 얼마나 낼지. 그리고 상속 분쟁이 되면은 서로가 이제 가져간 거, 20년 전, 30년 전 가져간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빠가 더 많이 가져왔잖아, 언니가 많이 가져왔잖아, 네가 더 많이 가져갔잖아. 그리고 요즘은 올해부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할 때는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도 봅니다. 부모를 얼마나 모셨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싸우죠.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유효하거든요. 내가 지금 5남매가 있잖아요. 제 밑에 자식이 5명 있어요. 연로하면 자식이 거의 데려가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데려가서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하는데 그 뒤로 한 달 뒤에 둘째가 데려서 날 유언을 새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유효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이 형제들 중에 자기가 부모님 딱 데리고 유언을 딱 한 다음에 병실을 사람 사서 막아버려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못 들어오게. 왜냐면 그렇게 놔두면 다른 형제자매가 데려가서 유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 멘탈이 건강할 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대개 이럴 때는 요즘 이제 치매도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면은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럴 때면 이제 막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되게 많죠.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많이 보죠. 요즘은 직장에서도 못 믿는 분 많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내 아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한 명 우리 직원을 전화 받아주는 그런 전화 받아주고 차 타주고 뭐 이런 직원을 구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은 손님 오면 차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 오면 상담 전화를 이제 받아주는, 그래서 뭐 변호사님 있다 뭐 예약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이 온 뒤로 상담 전화가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통화 녹음을 해서 이 사무실 전화를 녹음을 해서 이제 들어봤더니 전화 오면 전부 다 로톡을 깔라고 한대요. 로톡 서비스를 이제 깔면 그걸 통해서 예약을,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캐치 테이블 이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귀찮다고. 근데 내가 정재민 변호사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로톡이라는 걸, 로톡요? 그걸 깔라고 해요. 까세요. 그걸 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급하다, 오늘 상담이 급해서 전화를 좀 하자고 그러면 안 해. 오늘 안 돼. 당일이 안 됩니다. 당일이 안 된다는 거는 자기가 정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변호사들도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변호사 뽑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뽑았다가 내보내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사건을, 그러니까 변호사를 한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전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연락 안 된다, 너무 성의 없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전화하면 모른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개인의 품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무 막 수임하는 사람은 막 수임을 해서, 수임할 때는 우리 성형외과 실장처럼 수임만 하는 사람을 막 사무장처럼 막 시켜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되게 유명한 데는 오면은 못 나가요. 그 사람 감금되는 거야. 그 사람 계약하기 전까지 못 나가. 그리고 돈 없다 그러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 휴대폰에 무슨 은행 막 대출 막 다 해서 이거 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빌리세요. 오늘도 저한테 오신 분이 그걸 당해가지고 무조건 지장 찍으라 그래. 막 지장 막 찍고, 지장 찍으면 무조건 돈 입금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모두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건을 많이 해서 그렇다. 저는 이제 작게 해야만 사건을 챙길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도망을 안 가요. 연락이 와도 제가 받아요. 저는 진짜 다 제가 받거든요. 제가 우리 변호사보다 제가 모든 사건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건을 이제 조금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저는 이제 좀 직업이 원래 충실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 한 명 더 고용했었는데, 얘가 이제 그런 대형 펌에 있다가 왔더니 사건도 모르고 건성으로 보고 그냥 대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한두 달 있다가 내보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엊그제 제 친구가 의사인데 정형외과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손님이 하도 많은 시절에 이제 뭐 알바로 하면 젊은 의사를 불렀는데 월수금을 이렇게 한 주를 써서 해주기로 했대요. 근데 1시간 만에 실력이 너무 없어서 저러다가 뼈를 부러뜨리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사도 못 넣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월급은 다 줄 테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안 된다. 뭐 수요일 금요일 안 나와도 된다고 했더니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주면 나간대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는 줄 수 없다.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일도 안 했는데 줬는데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노동청에 신고 당해가지고 월급 안 줬다, 그리고 계약서 안 썼다. 계약서를 이제 1시간 만에 나갔으니까 계약서 안 썼다. 그럼 형사 처벌이 돼요. 벌금 5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그걸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사고 변호사고 믿을 놈이 진짜 드물어. 여러분 아마 직원들 데리거나 하여튼 같이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알 겁니다. 일 안 하시는 분 진짜 많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요즘 이제 칼럼 하나씩 쓰는데, 여러분 요즘 제 의뢰인들한테 허가 받고 제가 쓰는데, 제 의뢰인들은 되게, 저는 이제 피해자 대리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사건을 소수만 하니까 되게 좋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성공적으로 살았고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엄청 점잖은 분들인데, 이분은 또 엄청 큰 회사를, 운수 회사를, 택시 버스 회사 서울 시내에 막 엄청 크게 해서 잘 살았죠. 잘 살고 이제 지금 나이 거의 90에 가까웠는데 이제 자식도 잘 키웠어요. 근데 한 50대 초반의 남자가 계속 와가지고는 매일 와서 아침 같이 먹어드리고
점심 같이 먹어드리고 병원에 데려다드리고 어디 가고 싶다면 같이 데리고 그 노부부를 계속해서 3년을 합니다. 3년 하니까 이거 홀딱 빠진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3년을 매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진짜 믿을 만한 사업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억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33억을 주겠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아버님한테만 내가 진짜 다른 데는 기회를 안 주고 이 아버님한테만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걸 또 20억을 줬네. 그거 당연히 33억을 안 주죠. 33억을 안 주고 33억을 줄 무렵 되니까 이분의 아들한테 찾아가. 아들도 거의 나이 70이에요. 아들한테 찾아가서 아들을 또 투자하라고. 아들도 똑같이 20억 주면 33억을 준다 해서 그 20억 주서 33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엄마한테 한 3억 줬어. 그 엄마는 또 원래 33억 못 받고 있다가 3억 주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 다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설계비면 설계비 3억이 없어서 이게 다 중단되게 생겼다. 그럼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3억 줘. 또 이거 잘하고 있는데 무슨 비 조금 꼬투리 5만 또 안 돼. 또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 왜 안 주냐 하다가 이제는 170억짜리 이거를 투자하면 못 얻어주고 이때까지 못 줬던 돈 다 주고 집도 한 2채 고급 빌라 주고 한다고 도장 찍으러 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갈갈이 찢은 거죠. 3년 동안 오던 애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싹 안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른은 완전 남자는 완전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어머님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경찰을 태어나 처음으로 80 몇 살인데 저랑 같이 손잡고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했더니 제가 또 다른 변호사는 자기 한 사안 중에 불당에 7년을 새벽에 불당에 매일 새벽에 공연 연불들이 와서 7년을 새벽에 오니까 그걸 주지스님이 속아가지고 그 이제 한 8억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갈 이거는 제가 딱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40살 된 여자분이 찾아와서 지금 막 급하대. 당장 내일 만나달래. 그래서 토요일인데 알았다. 그래 만나서 왜 이렇게 급하냐? 좀 진정해라니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자기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나는 완전 감옥에 간다는 거야. 당신이 왜 고소당하냐니까 자기 남편이 슈퍼카를 하는 그런 수리점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빌런인데 걔가 슈퍼카를 맡기면서 3,5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물러가지고 맺고 끊는 걸 잘 몰라서 그냥 받았는데 고쳐보니까 람보르기니가 뭘 3,500으로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품을 못 구해가지고 못 고친다니까 그때까지 못 고친다니까 니는 지금 사기죄를 범한 거다. 위자료를 달라. 그 위자료 3천 주고 또 너희 부인 또 보증 서라. 그래서 약속은 5천 서주고 또 이걸로 부족하다. 자꾸 찌르니까 돈 나오니까 또 1억을 서달라. 그리고 또 5천을 달라니까 그걸 못 주니까 내 지금 변호사 시켜서 고소한다. 그리고 너 우리 깡패 시켜서 거의 네 자식들도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이 남자가 자살하러 갔어요. 자살하러 가서 창고에 목을 메고 있는데 부인이 안 오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거 내리고 그러고도 돈을 또 달라고 그러다가 고소한다니까 이제 체념하고 나 이제 고소 당하나 보다 이러고 저한테 온 거예요. 고소 당하면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내가 딱 보니까 사기꾼이거든. 그 이제 올해 이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한테 빨리 가져간 거 다 내놔라. 그리고 페라리를 또 가져갔어요. 담보로 달라고. 니를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가져간 거 다 돌려놓고 너는 고소한다고 했더니 나도 이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럼 네 변호사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냥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러니까 네 변호사 연락처를 주면 내가 연락 안 하겠다니까. 그냥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러니까 변호사 없어요. 없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 쳐먹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요즘 노인을 대한 사기가 진짜 많고요. 수사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진짜 수사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장 하나 낸다고 절대 특히 사기는 이 수사가 되게 어려운 범죄예요. 어떤 말로 하는 범죄고요. 그 말이라는 게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고 난 그렇게 말 안 했다 그래버리고 그렇게 말은 하는 게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 같은 변호사를 써도 훨씬 낫지만 그래도 우리 다 못 잡아요. 그래서 수사관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기는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큰 사기꾼 잡혔다는 뉴스 못 듣죠?
큰 사기꾼 우리나라 진짜 많거든요. 못 잡잖아요. 보이스피싱 총책 잡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죠. 못 잡아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전혀 못 잡습니다. 사기는 근데 진짜 많아요. 이 사기는 정말 나쁜 게 그러니까 피해자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탐욕을 부려서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사기도 진짜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보고 믿냐?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말보다는 좀 행동을 믿어야 되고 행동보다 이제 그 삶의 궤적을 좀 잘 믿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관계의 구도라는 것도 좀 봅니다. 이게 도저히 관계의 구도가 기울어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호혜성이 성립할 수 없는 관계인데 거기서 너무 신뢰하면 안 되겠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줄리아 로버츠 영화 보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첫 장면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길바닥에 거지가 계속 그 성자 성부 그 할 때 거기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성자가 계속 기도를 듣다가 너무 짜증 나가지고 땅에 내려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제발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뭘 조금은 해야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뭘 조금은 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지는 하나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믿으면서 남한테 다 이렇게 모든 행복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좀 더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도 많이 속지만 아직은 그래도 좋은 사람도 꽤 많아요. 좋은 사람 많고 잘 분별을 해서 좀 더 믿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자기 자신도 잘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 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결정권을 많이 행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고도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라도 되겠습니까? 네. 저 믿으시죠? 믿습니다.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최근 언론에서 노쇼 재판으로 유명해진 변호사 불출석으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쇼 재판.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위로나 격려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거네요.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노쇼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 직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때 법정에 못 가는 경우가 그 언론에 나서 그렇지만 꽤 있대요. 그러면 왜 못 가냐면 네. 그 교통사고 나서 못 갔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거짓말할 일이 없어서 좋다는 건데. 근데 이제 쇼를 하더라도 나가더라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기일인데 어제 막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을 미리 써야만 당사자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받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좋은 서면이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변호사는 그 사람보다 몰라요. 법은 더 잘 알지만 그러니까 몇 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특히 저 같으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편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한 1-2주일 최소한 2주일 아무리 늦어도 열흘 전에 다 완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만 되는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한 변호사가 100건, 150건, 제가 200건도 받고요. 제 독서 모임 하는데 9개월 된 변호사인데 몇 건 가지고 있냐니까 150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150건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한다고 그래도 100건이면 5군데를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다 옮기고 버티다 옮기고 1년은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퇴직금 나오고 그것도 못 채우면 다른 데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젊은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몇 건 가지고 계시나? 그리고 이거 직접 하시냐? 상담하는 사람이 직접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딱 물어보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그 좀 재밌는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싸움에서 이기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말싸움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일단 저도 못 이기는 사람은 동무서답 하는 사람. 동무서답 해버리면 나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근데 통상적인 아하. 그거에서는 저는 좀 질문을 던져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질문을 안 던지고 내 이야기를 하면 그거 무시하고 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 프레임 안에 좀 들어와요.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또 준비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던졌을 때 준비. 한 두세 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를 좀 저는 순식간에 생각합니다. 저 법정에도 그렇고요. 준비. 그러니까 세 개만 딱 생각하고 있어도 네. 그 중에서 예측 불허인 말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커버가 돼요. 딱 세 개 정도만 딱 생각할 수 하고 있으면. 늘 싸울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 언제 어디서 싸움이 날지 모르니까. 예. 자,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혹은 뭐 질문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 모두 좋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가까운 분 먼저. 네, 마이크 한번 전해주시죠. 사회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출신으로서 그 혜택을 사회로부터 받았으면 나와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정의관이 좀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질문인데. 저는요. 네. 그 23년을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 만나이 제가 다 손으로 쓴 법이고요. 그 구하라법 그것도 제가 손으로 다 썼고 미성년자 빚대밀 방지법, 뭐 상속 소송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가사소송법 30년 만에 개정한 제가 한 20개 정도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직업 윤리로 충실하게 해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는 제가 사실 변호사하면 큰 이제 그 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변호사 하면 좀 보람을 못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처음에 변호사 안 했던 거는 난 돈 준다고 그 편 들어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보람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너무 고마워할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을 만나면 이제 또 그걸 또 잘해서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꼭 공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빵 하나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뭐 큰 일을 하고 뭐 난 이런 일을 했네 이렇게 하고 너는 왜 안 했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실력자들은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진짜 그 당연한 말,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50이 돼서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학생이 우리 교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일단 저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이 하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또한 저와 같은 학생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 변호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 윤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을 다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살아 보니까 자기 일을 하나 깔끔하게 열심히 아주 잘해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 일 하나 공동체에서 나라 이거 걱정 둘째고요. 맨날 그거 입에 다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어떻고 그 사람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끝내주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민폐를 안 끼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돈 받으면 돈값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많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진짜 멋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사기쳐서 돈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직업 윤리에 충실하고 진짜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 응원합니다. 네, 우리 하얀색 셔츠를 입은 우리 여성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연에 끌렸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질 직업이 믿음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근데 저번에 이 공개홀에서 하는 박지성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교수님께서 물론 박지성 교수님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이제 범죄자는 유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학계에 중서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육자가 될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믿어야 되는 위험을 얼마나 앞으로 감수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재민 변호사님께서 혹시 촉법 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줘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답변을 주셔서 이제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재판을 해보면 그 성인들 재판을 해보면 다 이제 저는 전과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 어릴 때 전과 있는 사람이 거의 제 체감상 70-80%예요. 예, 특히 폭력 전과 이런 거는 어릴 때 있고요. 그거는 또 가정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소년 재판 많이 하는 판사들이랑 있으면은 그 사람들 진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믿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촉법 소년 응징해야 되고 뭐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높여야 되고 한다지만 대부분은 짜잘한 범죄자고 자전거 훔치거나 담배 훔치거나 그거는 이제 교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흉측한 범죄를 그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자꾸 잘 될 거라고 믿고 계속 우리가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 이상한 애는 걔는 뭐 성인 이상으로 악독한 사람이니까 저는 뭐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그 많은 아이들 중에는 믿어주면 그걸 평생 기억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내가 착각해서 우산을 바꿔가는데 저는 반장이고 이러니까 다른 애가 바꿔갔을까, 의도적으로 바꿔갔을까라고 오해를 사더라고요. 걔는 좀 잘 못 살고 좀 지저분하게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부터 걔를 완전히 나쁘게 의심하더라고요. 나는 잘못 믿음을 받아버린 거고. 걔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믿어줬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가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 돼도 누가 믿어줬다는 그 기억은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애들일 때는 누가 믿어줬다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질문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작가님 그 강연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직업윤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근데 그 직업윤리를 잘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저의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의사가 직업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볼 때 어떤 그 치료를 잘 해줬느냐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프로토콜을 지켰음에도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될 수 있는 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직업윤리를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사기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과학자가 어떤 오류를 범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윤리를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방안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가 되는 것처럼 이걸 먹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리베이트 받으면 약을 더 팔려고 먹이거나 이런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 볼 때는 아직은 아직 그 때가 안 묻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바닥에 가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인 거죠. 애매한 것 가지고 막 굳이 막 이게 뭐 어떤 거 그렇게까지 할까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그리고 직업을 해보면 주변에 밑에 직원들이 다 압니다. 어떤 약을 의사 같은 어떤 약을 쓰고 변호사 같으면 뭐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안 부끄러운 일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강연 초반에 이제
내가 사람을 얼마나 믿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물어보셨는데 결국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보시면서 또 직업도 굉장히 많이 다변화를 하셨고 그러면서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한 나만의 그런 성장 방향 같은 게 있으시다면 혹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지 않나요? 약간 사기꾼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속이는 거죠 뭐. 나는 그렇게 특별히 나를 믿게 만들려고 애써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나 이거 할 그래서 겁니다. 나 어릴 좀 때 믿어줘. 믿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죠. 제가 딱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괜찮을까요? 네. 믿은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도 한계가 있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련다. 네가 나쁘다 하고는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한 가지. 이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끼리끼리 논다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엮이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특한다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딱 그거 같아요. 예. 본인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묵묵히 착하게 성실하게 일해라. 그런 느낌인데요. 맞나요? 너무 뻔한 답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예. 또 가장 또 어려운데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 계층의 또 다양한 답변을 또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